을 앞두고 보수통합 움직임은 보다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등 보수정당과 보수시민단체가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하는데 합의했고요. 그러면서 보수통합 첫 단추는 끼워졌는데 이 진정한 통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이 새로운 보수당의 하태경 책임 대표, 이 혁신통합위원회 참여에 앞서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이 유승민 그 위원장이 그 3원칙에 대한 동의를 공개적으로 표명해라 이렇게 입장을 요구했는데요.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보수당이 제안한 보수재건 3원칙 그리고 오늘 시민단체 그 6원칙에 녹아 있는 이 3원칙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동의하는지 대표 본인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된다. 대표의 확고한 약속과 언급이 없이는 통합 대화를 시작하기가 좀 어렵다. 근데 하태경 이 책임 대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황교안 대표가 보수 3원칙에 대해 확답을 할 때는 이 새로운 보수당에선 공천권을 내려놓겠다까지 또 보다 더 진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이준석 위원장께서 먼저 말씀하셔야 될 것 한번 같은데 얘기해 보시겠어요? 어느 정도의 강도의 진정성이 있는 발언인지가 궁금해요. 진정성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하태경 의원이 공천권을 내려놓겠다 했는데 저는 뭐 이게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물어봤어요. 이제 무슨 의미인지. 네. 뭐 가진 적이 없는 걸 내려놓겠다는 게 이게 사실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파악을 못 해가지고 약간 그런 것도 있긴 하고. 그런데 이제 하태경 의원이 주장했던 것처럼 3원칙에 대해 가지고 이게 뭐 방송에서 몇 번 언급됐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탄핵의 강을 넘고 신당으로 가자는 거예요. 자, 신당으로 가자는 거의 기본적인 판단은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이란 틀 자체가 이미 낡은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도대체 국민들한테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뭘 해도 이제 메시지가 안 먹힌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명문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외교협상이 아니면 불가역적으로까지는 가자라는 이야기예요. 보면은 예. 왜냐하면 자 기본적으로 이 불신이 어느 정도에 달해 있냐면은 자 예를 들어 3원칙을 어떻게 한다고 대충 얼렁뚱 넘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얼렁뚱 합당을 했어요. 그럼 하고 난 다음에 같은 집에 들어간 뒤에 그 다음부터 예를 들어 뭐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평소에 불만 많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배신자를 쫓아내라 그러면서 공천심사위원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뭐 하시고 이러면은 그때 가지고 황교안 대표한테 물어봤더니만은 오늘 인터뷰였는데 김진태 당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래 버리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들리기에는 페이크다 이놈들아 이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은. 근데 왜 이렇게 김진태 의원이 저격을 바로 하십니까? 아니 평소에 그런 입장을 특히 김종배 선생님 방송에 가서 많이 얘기했어요. 3원칙에 대해 반대하는 그 대표적인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저는 이건 제 의견을 그냥 전해드리면 첫째 그 탄핵의 강을 건너자 안 된다. 3원칙을 수용하겠다는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언급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사퇴를 해서 중립적인 지도부 구성하는 것도 안 된다. 그리고 그거는 황교안 대표가 개인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황교안 대표 그러면 이렇게 그 새로운 보수당에서 뭐 공천권 얘기까지 했는데 황교안 대표 이번에도 그럼 공식적인 입장 표명하는데 뭐 미적 혹은 잘 못할까요? 저는 약간 답답한 게요. 이 하태경 의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확약으로도 부족한데 그게 없으니까 불안해서 확답을 요구한다. 이게 무슨 연애하고 결혼할 적에 평생 나만 사랑할 거냐, 뭐 하늘에 뭐 별도 달도 따달라라고 하면은 물론 그때는 진심인데 가서 이제 못 지킬 수도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서로 물어보고 그 당시의 진정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뭐 굳이 자꾸 매달리는 쪽도 조금 그렇고 이 말 못 해주는 쪽도 그렇고 양쪽 다 답답한데 김진태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러면 될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뭉쳐가지고 통추위가 잘 굴러간다라고 하면은 물론 그 안에서 갈등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보수 진영 전체에서 통추위의 구심력은 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안에서의 원심력은 있지만은 그 구심력이 강해지면은 바깥에서 다른 이야기 하는 거는 뭐 하는 대로 두고 가는 거예요. 과거에 19대 총선을 앞두고 혁신과 통합하고 민주당이 이제 합쳤습니다. 혁신과 통합은 문재인 대표, 그리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였었죠. 그때 박지원 의원이 결사 반대하면서 손학규 대표한테 지금도 박지원 의원은 요즘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그 말씀 별로 안 하시던데 당신이 다 먹힌다. 저쪽에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라고 해서 뭐 결국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강해가지고 갈 때는 박지원 의원이 반대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황 대표도 통합을 원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해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최근에 쓴 통합의 모델 두 개를 봤을 때 방금 전에 손학규 대표가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 하나가 갑자기 그 굉장히 선한 사람이 돼가지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형 통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 대표는 진짜 다 주고 얻은 게 없죠. 예, 그렇게 뭐 근데 정치인들은 각자 놓인 상황에서의 어떤 특수한 뭐 착각 또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죠.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통합이 있었던 게 뭐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린 부분이 있었죠. 뭐냐면은 바른정당은 그 당시 9석이고 국민의당은 그렇게 합당했을 때 나가겠다는 호남계가 15석이 넘는데 구를 얻기 위해서 15을 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말렸었는데, 그때 안철수 대표가 취했던 전략은 이건 내가 무조건 책임진다 라는 그런 보수성이었거든요. 네. 그 둘 중에 하나는 나와야 돼요. 아주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든지 간에 내가 결과까지 다 책임지겠다, 갈놈 가라, 이렇게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는 지금 그게 아니라 역시나 세모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역시나 세모의 또 역세모 같은 게 또 보여지는 것이 그 우리 공화당의 홍문종 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혁신통합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리 공화당하고 통합해야지 진정한 보수대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혁신통합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속도를 내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보이지만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여기에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 벌써 몇 달 전부터 나왔지만 지금은 더 그 시점이 더 파괴력이 더 큰 상황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진단도 있어요. 저는 네. 홍문종 의원이 말씀하시는 게, 홍문종 대표 말씀하시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인지 그거 자체를 잘 모르겠거든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진짜 뭔가 말하고 싶었으면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했겠는데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저는 좀 잘 그게 신뢰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일단 아, 그렇다면은 그럼 만약에 그 이야기를 조원진 공동대표가 얘기했으면 어떻습니까? 뭐 비슷하죠. 똑같습니까? 예. 그렇다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 부분의 영향력을 좀 최소화 혹은 전혀 전무하다 이렇게 보나요? 현재로서는 뭐 아무리 이곳저곳을 짚어봐도 이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어떤 의사표명도 한 일이 없어요. 네. 다 상상 속에 그냥 자기에게 유리한 저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우리 윤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뭐 나쁘게 얘기하면 아전인수의 해석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잠깐 그 김진태 의원 그 인터뷰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첨언을 하면, 사실 그 황교안 대표의 발목을 잡는 이른바 강경 그 친박 네. TK 이분들의 반발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극심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저희가 상상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 탈당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네. 만약에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그러니까 세모로 지금 현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한 명분을 자기가 얻기 전에는 결행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현재 일각에서 이제 현실이니까. 탈당하신다는 분도 있는데, 그럼 네. 탈당해서 결국은 그 우리 공화당이 좀 문을 열어놓게 되면 우리 공화당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도 개연성이 있겠군요.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TK 지역에서는 어차피 물갈이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식해 주거나 청명해 주거나 똑같으니까 네. 결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공화당은 새로운 보수당이랑 자유한국당의 지금 통합 논의는 어떻게 당대당이 아닌 식으로 통합이 되면 나중에는 우리 공화당 뭐 당대당으로 접근한다는 건가요? 몇 달 전부터 사실은 이 우리 공화당 변수에 대해서 좀 강하게 크게 보시는 분들이 있었고, 저는 뭐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입장이었는데, 저는 현실화되기도 어렵다고 보고, 만약에 그런 조짐이 보였을 때 막 보수적인 언론하고 이데올로그 이렇게 지식인들로부터 맹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하겠죠. 그쪽이? 그러니까 저는 석패율제가 없는 상태에서의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예를 들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TK 의원이 무소속 출마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공화당 출마를 우선시할 이유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앞에 이야기는 길어졌는데 지금 정부 여당 이야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습니다만은 그 민주당의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이요, 청와대 출신 대략 70여 명에 대해서 그 청와대 프리미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선이 원칙이다,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딱 예. 단서를 달았죠. 납득할 만한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된다. 전략 공천하거나 단수 공천할 경우에는 이거는 뭐 잠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납득할 만한 논리와 근거라고 이기기 위해서는 꼭 이 지역에는 이 사람이 투입이 돼야만 된다라고 하는 당 안팎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 후보의 강세 지역이라든지 전통적인 열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고서는 꽃가마 타고 만약에 진입할 수 있는 곳에서 단수 공천한다, 전략 공천한다면 뒷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절대 없다. 그건 무조건 경선 간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예전에 상영식 한다 그러면서 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본 게임은 3월입니다.
그때 가서 이 말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도장을 쥐고 뛰어야 되느냐 아니냐가 다 결정되는 겁니다. 예. 그 이번에 도장은 그러면 어디 부천으로 가는 겁니까? 부평으로 가는 겁니까? 뭐 청와대가 힘이 세다면은 뭐 도망가겠죠. 뭐. 목포로 갈 수도 있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 지금 그 통합 그 야당에서는요, 그 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비례 자유한국당에 대한 출범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우선 여당에서는 비례 정당용 위성 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자칫 그 야권에서도 그 가칭 비례 자유한국당을 만들었을 때 그 민심의 역풍을 좀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당은 이제 민주당이 빼버렸네요. 그러니까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든 건 자기 부정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뭐 정의당이나 이런 데 강한 어떤 요구가 있었지만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주역은 누가 뭐래도 민주당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것들을 한편으로는 피해가면서 한편으로는 수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꼼수를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른바 선거 개혁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은 자기 부정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수를 택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비례 정당에 대해 가지고 보수 통합 논의가 나오게 되면은 다른 판이 펼쳐질 것인 게 원래는 비례 자유한국당을 만드는 형식으로 이제 생각했던 분들이 많은데 통합 정당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통합 정당의 지역구 출마자들이 가고 남아 있는 자유한국당이나 나는 정당의 비례 출마자들이 가는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게 형식상으로 훨씬 순탄한 것이 사람을 옮길 필요도 없고 실무적으로 재원을 옮길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네. 문제가 해결되고 대국민 소구력에 있어서도 뭔가 비례 전문 정당을 창당한다는 의미보다는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열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마지막에 짧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정부 여당 측에서는 그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에 한 채 이후에는 녹음 팔아라 했을 때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제 강남에 있는 집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뭐 후속적인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파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 고점입니까? 그렇죠. 네. 전문가신 거. 아니 뭐 많이 지난 정부에 비해서 많이 오른 상태에서 파시게 된 것을 그것도 네.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하면서 팔게 되신 걸 지금은 축하드립니다. 거래 절벽이거든요, 완전히. 예. 부동산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없으시고요. 제약가리 먹기도 바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고강도 대책 이후에 주춤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정부가 한숨 돌린 것 같은데 총선 직전에 만약에 또 뭐가 한번 꿈틀거린다면은 정말 아마 서약서 막 받고 그럴 정도까지 가야 되겠죠. 10초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강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아주 그 정치한 어떤 기준이 만들어져야 돼요. 네. 그게 나와야 저는 이래서요, 저는 이래서요라는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는 건데 그게 정착에 만들어지기 전에 너무 먼저 요구를 한 측면이 있다. 이 점도 좀 봐야 그리고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지금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완벽한 거래 절벽이라고 지금. 알겠습니다. 그것도 총선 공천에서 3월달 핵심이라고 했듯이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의 그 주요 관계자들이 그 행동에 나서는 시점에 대해 혹은 기준도 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